반갑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그러죠. 한국 교회가 왜 우경화 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우경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볼까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원망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떤 분이 지난 1년 동안 52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지난 1년 동안 52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매주 다른 교회. 이분 말씀이 2번 나가기는 어렵더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소란스러우시니까 좀 비난 가셨는데 2번은 못 다니겠더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지역에 특별히 우경화된 교회, 그것은 그냥 우경화 되었다기보다도 몰상식은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대놓고 그냥 저번에 그 서울 이재명 가면 씌워놓고 교회에서 그 연극을 한다고 막 때리고 그런 연극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교회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몰상식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52개 교회를 다녀봤더니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광주에서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은 어쩌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이제 교회의 우경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영락교회가 후원을 했던 서북청년단 4.3 제주 4.3 사건 때 양민 학살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늘 의문점이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보게 됐어요.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쓴 책이니까 요거는 그냥 에세이식으로 쓴 책은 아니고 학술도서예요. 학술도서인데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책의 제목이 한국 전쟁과 기독교 이런 제목인데, 기독교가 왜 우경화됐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오늘 우리가 왜 우경화됐는가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궁금증만 해소할 뿐이죠. 물론 그것을 조금 알면 우리라도 조금 기도라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결론은 없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우경화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월남에 내려온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뭐 99%까지라고 하면 좀 그럴란가? 95%는 넘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 월남한 서북 출신 기독교인, 절대적인 영향이었거든요. 이제 서북 청년단이 대표적인 그 그룹들이죠. 서북 청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북이라고 하면 제가 그거 좀 오해했던 것이 있었는데, 서북 출신 그러면 서북이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서북은 평안도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북한의 관서 지역, 해서 지역, 관북 지역 이렇게 크게 나눠지거든요. 호남, 영남 하듯이. 근데 그 관서와 해서에서 서자를 따고, 그 다음에 관북에서 북자를 땄대요. 그러면 관서는 어디냐면 평안도 지역이에요.
해에서는 황해도 지역, 그리고 관북 지역은 함경도 지역. 그러니까 서북 그러면 이게 이북 5도. 요새 북한이 이제 도가 달라져 갖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배웠던 대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이렇게 이북 전역을 서북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이었죠. 서북 사람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서북 사람들은 굉장한 그 프라이드가 있다 그래요. 그 프라이드가 뭐냐면 우리 지역은 단군과 기자의 땅이다. 한민족의 태동이 시작된 지역이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옛날부터 중앙에 진출해서 중요한 관직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과거에 합격해도 한직으로만 돌리고 제대로 출세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농토는 척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차별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어디에다 관심을 두겠습니까? 농사는 땅은 척박하고 정치적으로 차별받고 그럼 뭐 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사였죠, 장사. 상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제력이 가장 높았던,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바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 그랬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오래전에 꽤 됐습니다만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MBC에서 한 드라마. 주인공이 임상옥이라고 의주 만상, 요새로 말하자면 재벌 총수였던 임상옥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상옥과 같은, 아니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좀 의심스러웠던 것이 서울에 한양의 상인들도 있고 개성의 상인들도 있는데 의주 사람이 어떻게 전국을 제패했을까? 그것이 의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풀어졌어요. 그 의문이 풀어졌어요.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상업에 관심을 가졌다. 중앙에 진출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지리적 위치가 또 좋았어요. 장사하기에 지리적 위치가 좋았다고 해요. 요새는 무역을 하려면 무역을 할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겠죠. 그런데 장사하기에는 평안도가 제일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지역에서 평안도가 제일 나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국하고 무역을 하면 어디하고 하겠습니까? 중국하고 할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가는 길이 평안도지요. 신의주 특히. 그래서 이쪽이 그 18세기 중엽의 경제력이 우리 조선 팔도에서 최고였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 차별받는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권력 집단으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세기 말, 그렇게 1800년도 후반에 들어가서 전국적인 그 정치적, 사회적으로 전국적인 권력 집단으로 서서히 이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기독교로 개종이 빨랐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을 선점했다. 그렇게 함으로 전국적인 권력 집단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평안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점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 위치입니다. 선교사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는 지역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항구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항구 도시. 항구에서 가까운 데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신앙가 살면서 조금 써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례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 사람들 어디서 세례받았겠습니까? 어디서 기독교를 접했겠습니까? 우주 만상들, 중국을 왔다 갔다 한 상인들이 만주 지역에서, 북경 지역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점하기에 좋았던 것이 바로 지리적 위치예요. 그리고 신흥 상공인들이 이제 많았다면,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신흥 상공인들이 많아갖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세상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 줄 아십니까?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은 정치인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상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그래요. 그보다 조금 빠른 사람이 선교사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자웅을 겨루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상인들은 변화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지역의 중심 세력이 양반 사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들도 평안도 지역에서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백옹준, 이응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합격을 해도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니까 자기 지역에서 그냥 서당이나 열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서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맹률이 전국에서 평안도 지역이 가장 낮았다. 그래서 서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를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한말의 서북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쪽 지역, 서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독교인은 선각자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1910년도에 서북 지역의 기독교 학교가 511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전국적인 기독교 학교의 78%, 전국에 기독교 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생겼어요. 1910년도에. 그런데 그 중에서 78%가 서북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미국으로 유학한 사람들도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서북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점 중앙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비약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아진 것은 전쟁입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평양 대부흥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했고요. 자기 재산도 이렇게 논밭도 교회 것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일본군조차도 그 교회에는 건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때 피난을 갈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피난을 가요. 예.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 떠나죠. 피난 떠나요. 그래서 자기가 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또 모인단 말이에요. 피난 온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피난 전에는,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 하나였지만 박해가 시작된 후로는 전국적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평양 교인들이 시골 지역으로 막
피난을 가니까 거기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평양의 대부흥성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죠. 서북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주일날 예배당만 열심히 다닌 거 아니었어요. 신앙과 삶에서 조금 그 교회 역사 좀 다뤄놨잖아요. 교회에만 신앙이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서재필이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귀국해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북 사람들은 조선의 신분제를 거부하고 정치 사회적인 개혁을 독립협회를 통해서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제권에 도전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권에 도전을 해가지고, 황제는 전제군주제를 말하지 않아도 황제는 당연하게 전제군주제를 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북 기독교인들은 입헌군주제를 벌써 그때부터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협회가 해산당합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다음에 서북 기독교인들이 반성하기를,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내적인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교육 운동에 앞장섭니다. 많은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우면 교회 안에 학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세상 공부도 많이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제 그것은 국치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북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황제권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시작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국외에서 활동을 합니다. 흥사단도 이제 그때 생긴 것이고요.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세계 정세가 변화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호소하기 위해서 1919년 만세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전국적인 운동이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일부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3.1운동도 기독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천도교하고 연결이 되고 불교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의 운동으로 그렇게 좀 변화되었습니다만 원래는 기독교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16명 중에 10명이 서북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은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결과로 별로 얻은 것이 없으니까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식을 심어줬겠죠. 많은 의식을 심어줬겠죠. 그래서 서북 사람들은 이것에 자신감을 갖고 그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이 각계각층과 연합을 해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중심 인물들이 서북 지역 출신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임시정부가 수립한 다음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단체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제 탄압으로 그 임시정부의 그 조직 기반이 붕괴되니까 민족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물산 장려운동이라든가 절제운동, 청년운동, 농촌운동, 또 금연, 마약 금지 뭐 이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한국 사회단체 중에 41%가 서북 지역에 집중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그쪽 사람들은 낙후된 촌놈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갖춘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점점 이게 변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잠깐 이제 옆으로 세 가지고 서북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북 청년은 서북 출신 청년들인데 북한에서 월남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 땅에서 만들어진 그 청년들이 바로 서북 청년단입니다. 대표적인 우익 청년 단체입니다. 그리고 서북 청년단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영락교회 학생회 청년회가 그 중심 세력이었죠. 왜냐하면 결국 서북 기독교인들 중에 넘어온 사람들이 영락교회로 집결했고, 북한에서 넘어온 이 기독교인 청년들이 결국은 영락교회 청년부와 결합이 된 것이죠. 그 사람이에요. 서북 청년, 영락교회 청년들이고, 영락교회 청년들이 서북 청년이고,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의 인터뷰가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인터뷰를 보면 서북 청년들이 당시 얼마나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가, 활약을 했는가 보여집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일부만 읽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북 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을 많이 사게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걸 읽고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서북 청년단 하면 제주 4.3 사건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서북 청년단 하면 제주 4.3 사건을 바로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양민 학살이 엄청나요. 그 제가 그 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산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단어를 잊어먹었습니다. 그 산에서 화전민 불질러 갖고 밭 만들어 갖고 땅이 없으니까 산속에서 갈아먹고 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 화전민의 95%가 4.3 사건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겠습니까?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산속에 가고 보이는 사람은 다 죽여본 겁니다. 다 죽여본. 그 화전민들 다 죽어버렸죠. 그것이 서북 청년단이고, 그 후원한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인터뷰를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한경직 목사가 대단히 대한민국의 성자라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아마도 저도 그분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역사의식이나 사회적인 통찰력은 대단히 부족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이북에서 박해를 받고 내려와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서북 청년들은 1948년도 우리나라 남한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승만 세력들하고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주 끈끈한. 그러니까 이승만의 후원 세력이죠. 그때 군대도 제대로 조직이 안 됐고 경찰도 제대로 조직이 안 됐을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승만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예. 서북 청년들은 대부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북한에서 소위 말하자면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북한 체제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월남한 청년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결성됐을 때는 우리는 제주 4.3 사건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북 청년들을 흉악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이 서북 청년회가 결성됐을 때 김구나 이승만 이나 이런 민족 진영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또 서북 청년의 역사적 정체성은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던 안창호,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어진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성학교, 정주 오산학교, 뭐 이런 평양 숭실학교 이런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서북 청년들입니다. 서북 청년들은 이제 이 남한에 와서 목숨 걸고 대공투쟁을 합니다.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은 일을 부득부득 간 사람이라 목숨 걸고 대공투쟁을 벌이는데, 대북 첩보 활동, 유격 활동 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가가지고 요새로 말하자면 간첩, 지하 공작을 하고 그랬다는,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을 때라. 그래서 미국 방첩대 후원으로 서북 청년들이 대북 활동, 반공 운동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조선 경비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선 경비대 들어보셨습니까? 국군의 전신입니다. 국군이 편성되기 전에 조선 경비대라고 했다 그래요.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 경비대, 이제 경비사관학교, 조선 경비사관학교가 이제 육사가 된 거예요. 근데 5기생, 8기생 요 기수는 이 서북 청년단 출신들이 70%, 5기생의 68%, 8기생의 70%를 차지했다 그래요. 압도적으로 우리 한국군의 이 사람들이 사관학교에 70%씩을 점유해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쭉 성장해 갔을 때 우리 국군의 상층부에는 요 사람들이 다 있었다. 서북 출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고 청년들이 많은데 한 지역 출신들이 한국 군인들의 최상부에 점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70%였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 국군의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군인이 된 이유는 취직을 하고 했겠죠. 첫 번째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향을 되찾을 수 있겠다. 내가 군대 가면 고향을 되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5기와 7기가 5.16 쿠데타의 주역이 됩니다. 그 중간에 6기, 7기는 왜 빠졌냐면 6기, 7기는 군대에 들어와 있는 사병들 중에서 선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북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5기와 8기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그 북한 교회를 다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전국에 자치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뭐 행정조직이 없잖아요. 행정조직이 없고, 저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고 여기는 미군이 점령하고 있고, 미군 조직, 소련군 조직밖에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정에서 허락을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자치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자치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출신들이 그 자치기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해방됐을 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는 다 목사나 장로들이 자치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김일성이 들어옵니다. 소련 군정이 시작되면서 공산당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만들었던 이 조직들을 전부 해체를 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전국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평안도 지역이었는데, 평안도 지역에서는 194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한경직 목사가 주도를 해서 기독교 사회 민주당을 결성합니다. 읽어보면 한경직 목사가 목사였지만 목사 이전에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거예요. 기독교 사회 민주당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사회 민주당 당원들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런 갈등에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신의주 학생 시위 사건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북한의 조선 공산당에서 신의주 학생 사건의 중심에 기독교 사회 민주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 사회 민주당의 간부들을 이제 체포하러 다닙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는 이 본격적인 그 체포가 시작되기 전에 올람을 해버립니다. 요거 피해서 올람을 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웁니다.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배단위 전도교회인데 그것이 영락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공산당들이 기독교 사회 민주당의 경제적인 지지 기반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말이 토지개혁이었지 결국은 기독교인들 중에 중소지주들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 서북 지역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찍부터 장사, 권력보다는 장사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돈이 있었죠. 땅도 있죠. 그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되나서 기독교인들 중에 중소 지주들이 교회를 교회 중심적인 재직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토지 개혁령은 결국은 교회 재직자들에 대한 축출령이었다. 우리 쫓아내기 위해서, 북한에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 땅 다 뺏기고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은 땅 다 뺏기고 체포당하거나 또 행방불명되거나, 행방불명됐다는 것은 가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남한 땅으로 다 내려옵니다. 공산주의자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영락교회를. 한경직 목사가 미리서 와갖고 세운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한경직 목사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한테 대해서 남한에 정착하는 것을 안내해주고, 또 쌀도 좀 주고, 또 방공의 전투 기지를 제공하는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영락교회 청년들은 자기들이 한국교회 방공의 보류였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이제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양민학살까지 이어져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서북 청년들이 선교사들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연합한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은 19세기 말 1800년 후반대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1941년도에 일제 탄압이, 교회에 대한 탄압,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해되니까 다 돌아갔다고 그래요. 다 돌아갔다가 45년에 해방이 되자 다시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니까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어른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합니다.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환경이 바꿔져 있는 겁니다. 환경이. 제가 재작년에 그만뒀죠. 재작년에 그만두고 다시 돌아왔더니 나는 오늘 여기 이제 나간 다음에 처음 들어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선교사들이 나가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한국의 목사들이 겁나 많이 생겨버렸어요. 교회도 많이 생기고 한국 목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손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넘기지도 않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막대한 구호 물자 그리고 선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 나눕니까? 선교사들이 나누겠죠. 돈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 좀 얻으려고 수많은 한국 목사들이 선교사들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찾아갑니다. 한국 교회 선교 기금을 가장 많이 보낸 교단이 미국 교단이 북장로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그렇게 되니까 제일로 힘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일제강점기 때 서북 지역을 관할했던, 서북 지역의 선교를 관할했던 교단이 바로 북장로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북장로 교단이 주도권을 갖게 되죠. 주도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아까 구호물품, 또 선교기금이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이 북장로교회 지지 세력이 되어준 거예요. 자기들 필요성 때문에 서로 이제 손을 잡게 된 것이죠. 이제 한경직 목사가 그 중에 서북 출신 기독교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력을 갖췄다면 영어를 잘하잖아요. 프린스턴대에 가서 학위하고 왔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북장로 선교사들의 통역을 전담하고 또 자신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동창들과 항맥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한경직 목사가 북장로교회 그 선교사들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하고 선교사들이 다시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개혁 이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영락교회에서는 북한에서 넘어온 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북 신도 대표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이북 신도 대표회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역시 그 회장은 한경직 목사가 하지요. 그리고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북 신도 대표회를 통해서 구호물자를 풀게 선교 기금이라 구호물자를 풉니다. 그러면 이북 신도 대표회가 교단 그 한국 기독교에서 그 가장 중요한 힘을 갖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각종 교회에다가 돈을 나누어 주는데 한경직 목사를 회장으로 있는 이북 신도 대표회예요. 여기에서 이제 전국의 구호물자 선교 기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개척 중인 교회에 300만 원, 개척에 착수하려는 교회에 200만 원, 앞으로 개척할 교회에 100만 원. 난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개척에 착수하려는 교회하고 앞으로 개척할 교회가 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돈을 나눠줬다.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큽니까? 안 큽니까?
전쟁 때 그랬대요. 한국 전쟁 때. 제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을 마치고 광주에 왔을 때 전셋집을 살았는데요. 그 전셋집이 전세금이 160만 원이었어요. 그 집값은 200만 원이었고 그것이 소위 문화주택이라고 빨간 기아집으로 만든 똑같이 만들어서 팔았던 그거 2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것이 1977년인가 8년인가 그때입니다. 1950년에 2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우리 아버지가 제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6천 원인가 그랬다 그래요. 6천 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나누어지면서 돈 받는 교회들은 한경직 목사나 이북 신도 대표의 세력권 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북 신도 대표에서는 돈을 지급해준 지원금을 준 그 교회들, 여기에서 지원금을 받아가는 교회들이 당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회에는 이북 신도회 대표가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참가권을 얻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완전하게 장악한 겁니다. 그것이 서울 경기 지역에 44개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장악해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면 책을 한 권 사서 보세요. 학술 도서라 참 재미없게 써져 있습니다만 우리 호기심을 풀어줄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 남한에서도 또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월남한 서북 출신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럼 피난 가서 뭐 되겠습니까?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서북 출신 교인들이 교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가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국의 교회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예예요. 평안노예, 황해노예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노예, 전남노예, 광주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노예, 함경도 노예, 황해도 노예 이런 노예가 있어요. 순천노예, 용천노예, 북한의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 노예가 지금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예에 있습니다. 1952년도 그 예장 총회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이북을 대표하니까 우리 이북 노예를 인정해 주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총대권을 주고 이북 노예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예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북 노예는 지역별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용천 노예 그러면 전국의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래 용천 사람이었던 이북에서 용천에서 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여기 전국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노예를 구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또 용천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도 북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그 이북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출신들, 서북 출신들, 서북 기독교인 출신들이 총회에서 40%의 권력 지분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이게 전국 노예가 남북 노예가 아닙니다. 남한 노예인데 남한 노예 예장 총회 이때는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기 전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교단이었죠. 그런데 이 교단의 40%를 서북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총회장 만들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계속 자기들이 총회장 하죠. 40% 갖고 총회장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확보된 표만 40%라는 이야기예요. 확보된 표만 40%.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표를 얻으면 되죠. 40%를 먹고 들어가는 세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력하고 누가 총회장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총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1954년을 기점으로 한경직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총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 전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추록 성도들,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신학원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북 출신 기독교인. 다른 사람은 끼도 못해요. 그러면 첫 번째 추록 성도들은 어디로 갔냐? 고신파가 돼요. 조선신학교 세력들은 어디로 가냐면 기장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장이 돼요. 예장 총회가 압도적으로 크겠죠. 그런데 그 총회를 서북 출신들이 장악을 해요. 두 가지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 선교사들의 후원, 또 구호물자와 선교 자금 독점. 장로교, 예장 장로교를 주도했다는 것이 뭐냐면 NCC, 미국의 NCC라든가 WCC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파와 기독교 유관단체를 지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도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장총회가 독점을 했고 그 예장총회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서북 출신이고, 그러니까 서북 출신들이 세력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서북 출신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습니까? 반공만이 살 길이다. 반공사상. 이 사람들이 이제 서북 출신들이 이승만 정권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었다가 이승만 정권이 서북 출신들을 정치에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될까 의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은 미국 복음주의 교단과 독점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미국의 외교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결되기보다 교회적으로 연결된 것이 훨씬 더 빨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루트를 서북 출신들이 잡고 있으니까 서북 출신들을 정치에서 배제하기 시작해요. 내 편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서북 출신들이 다시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세력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다. 쿠데타를 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한경직이 했어요. 그래서 군사 정변이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경직이 주도해가지고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그 당시 동아일보 사장인 최두선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여러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박정희의 지지를 이끌어내죠. 압도적으로 한경직 역할이 컸지요. 그리고 서북 출신들은 미국 복음주의와 독점적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별도로 박정희 대통령을 그쪽에다가 소개하는 데 기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세력하고
어, 교회가 밀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세력하고 교회가 밀착이 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데 박정희하고는 어떻게 연결됐을까 했더니 이것으로 연결됐어요. 그럼 한경직은 왜 박정희를 지지했을까? 왜 박정희는 지지를 했을까? 예, 그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노태우 정권 때 여러분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려면 TK Northwest United를 타라. 그 말장난이죠. TK는 여러분 아시는 TK고 Northwest는 뭐예요? 서북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노태우 정권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도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서북 출신들이 남한의 정치 세력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 서북 출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육사에 들어갔어요. 육사에 들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반 대학교에 많이 진학을 했다 그래요. 서북 출신들은 우리가 4.3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 하니까 아주 이것도 형편없는 놈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육사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국립대학 설립 반대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서울대학을 만들 때, 서울대학을 처음 만들려고 할 때 국립대학 설립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왜 반대했는가 저는 그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하는 세력 속에 좌익들이 있었다. 학생 중에 좌익 세력이 그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북 출신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간다, 싸운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서울대를 비롯한 그런 운동을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진학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그 계기가 됐던 것은 공산당 때려잡으려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유학생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식인 그룹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육사 5기 8기하고 대학에 진학했던 서북 출신들,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정변이 쿠데타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그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5기생이었다고 그래요. 5기생은 그때 이미 사단장급이었다고 그래요. 사단장급. 군대 동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5기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박정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는가 그랬더니 박정희가 이 사람들 그 사관학교 있을 때 교관이었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맺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8기생들은 70% 이상이 서북 출신이라겠죠. 이 사람들은 그 묘하게 그 육군본부 정보국에 주로 배치가 많이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정희가 만든 중앙정보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초대 중앙정보부 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 부장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은 서북 출신 아닙니다. 충청도 출신이죠. 근데 김종필도 육사 8기생입니다. 고리고리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에 진학하고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쿠데타를 계기로 쿠데타를 지지하면서 각종 정부 기구, 뭐 고문단, 평가단 이런 데 다 들어가게 됩니다. 1960년대 60년대 초반에 정치 엘리트 배경에 관한 조사가 나왔는데 월남한 북한 출신이 그 남한 사람들의 1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78년도 월간 중앙이 선정한 건국 30년을 움직인 백인의 목록에 30명이 북한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공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박정희 정권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저도 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 의심이 좀 그 퀘션 마크가 들었던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4.19가 발생했을 때 4.19를 지지했어요. 4.19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4.19를 지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5.16이 쿠데타가 발생하자 5.16을 또 지지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지지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것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아까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서북 청년단들은 기본적인 생각,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각, 특히 이승만의 생각이 뭐냐면 전투적 반공주의자들이었어요. 전투적 반공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만은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어려서 들었어요. 북진통일. 많이 들어봤죠? 북진통일. 그 구호였어, 우리 구호였어요. 북한에 쳐들어가고 저거 때려잡아야 된다. 북진통일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 후에 북한은 남한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복구를 이루어냅니다. 50년대 중후반에 가면 전쟁 전에 비해서 중후반대에 가면 전쟁 전보다 전쟁 후에 물산이 2배로 북한이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산다 그랬어요. 근데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 북한 공산주의에 비해서 남한의 민주주의가 처지는 겁니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공산주의를 이겨낸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맹목적인 반공을 할 것이 아니라 체제 경쟁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나은 체제, 더 잘 사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전투적 반공주의에서 승공주의, 승공론이 그래서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승공론. 근데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혁명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혁명 공약 6장 6개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을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196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야, 이거 외워야 한다. 학교에서 외우라 할 것이다. 미리서 외워라. 딱 줘요. 혁명 공약이었어. 혁명 공약. 우리 아버지도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해 가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혁명 공약 6장을 외우라고. 아버지가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죠. 열심히 외웠어요. 다 못 외우고 5장까지 외웠어요. 아니 3장까지 외웠을 때요. 3장까지 외웠을 때 학교에서 혁명 공약을 반장들한테 외우라고 한 겁니다. 누가 이제 요새로 말하자면 교육감이나 누가 이제 시찰로 온가 모르겠어요. 오니까 그 전에 다 외워라. 그 대표로 시켜보려고. 우리 반장한테 외우라 했는데 하나도 못 외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너희들 중에 혁명 공약 외운 사람 혹시 있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다 못 외우니까 부끄럽게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3장까지밖에 못 외우는데요. 됐다, 너라도 가자. 그래갖고 제가 그 발탁돼갖고 2학기 때부터 반장 됐어요. 그때부터. 아니 제가 겁나게 소심하고 조용하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반장. 우리 아버지 덕분에 일찍 출세를 했습니다. 혁명 공약 제1장이 뭐냐면 지금도 외웁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 혁명 공약 있죠. 그게 1조가 뭐예요? 아니 와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1조가 뭐 더자는 거예요? 반공이요. 반공. 그 반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 박정희하고 결합됐고 한경직은 또 어떤 사유였던가 박정희하고 결합됐고 그랬는데 군사 정권이 반공을 제1위로 삼고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환영을 한 거예요. 기독 공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막 환영하는 글을 쓰고 그랬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을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마귀라고 표현했고 반공을 교리 이상의 위치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 반공주의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이 군사정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 교회가 우경화된 것은 첫째, 태생적으로 북한 출신이 많았다. 지금도 총회에 가면 북한 출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도 은퇴해버렸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다 은퇴해버렸죠. 이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기류는 그 서북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일반적인 기류는 반공이에요. 반공이에요. 이게 주사파 해보면 깜짝 놀래버리는 반공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그 구호물자, 선교 기금을 받아가지고 서북 출신들이 교계를 장악하게 됐다. 반공하는 사람이 남한 출신이 장악했다면 또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북한 출신이 장악하고 또 정치도 장악하고 지금까지 그 영향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경화된 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쩔까요?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라도 잘해야 될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미 교회는 그런 이유로 많이 욕을 먹고 뜻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고 일제강점기 때 뜻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뜻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었는데 이미 지금은 떠나고 있어요. 이미 떠나고 있어요. 삼선 개헌이 있었을 때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갑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농경과 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학생이 최근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 학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불렀어요. 왜 요새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니는 교회 교단이 삼선 개헌을 지지했다며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떠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 교회가 교세가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 판이라 뭐 지금이라도 바꿔도 될란가 질란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것이 바꿔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그러고 알고 있자고요. 하도 그게 윤석열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후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해결될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리고 전광훈이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전광훈이는 그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브노말, 비정상, 또 가치가 없는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광훈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배덕만 교수가 그 한국 교회사 강의 잘하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배덕만 교수가 전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작년에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 책 읽어보려고 사서 읽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왜 던져버렸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갖고 힘들어. 그래서 안 봤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